오프닝, 서울시장의 충격적이었던 아침, 2022년 3월 27일.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관악구의 전통 재래시장은 이미 분주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계절은 초봄으로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시장 상인들은 새벽 5시가 차에 되기도 전에 각자 가게를 여느라 분주했고, 손님들도 따뜻한 국물과 신선한 재료를 찾으러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시장 한쪽 구석에는 1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김희선 씨와 남편 박재혁 46도 씨가 운영하는 칼국수집이 있었다.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4시 반쯤 가게로 나와 재료 준비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이면 직접 시장에서 고기, 채소, 육수용 뼈를 사가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다. 이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처럼 단골 고깃집 박진우 정육점을 먼저 향했다. 박진우 오시오 씨는 전라도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정육 기술을 연마한 베테랑 정육사였다. 평소라면 이미 불을 켜놓고 손님을 맞이하거나 사전 주문된 고기를 미리 손질해 놓는 모습이 익숙했다. 그러나 이날은 뭔가 달랐다. 정육점 앞에 도착한 김희선 씨는 유리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함을 느꼈다. 가게 안에는 불도 켜지지 않았고 김 씨가 며칠 전에 미리 문자로 예약해 두었던 돼지갈비 3kg를 사골 2개 주문에 준비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박 사장님 어디 가셨나? 남편 박재혁 씨와 둘이서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가게 좌측 진열대에는 평소라면 돈육이나 소고기 부위별 고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할 자리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봉지는 제법 무거워 보였고 입구가 제대로 묶이지 않은 채 느슨하게 접혀 있었다. 김희선 씨는 순간적으로 혹시 이게 오늘 예약한 고기인가 생각했지만 평소 박 사장답지 않게 너무 허술하게 두었다는 의구심이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봉지 아래로 희미한 붉은 액체가 바닥에 스며나와 진열대 밑에서 작은 웅덩이가 번지고 있었다. 그 모습은 평소 생고기에서 떨어지는 핏물과 유사했으나 조금 더 끈적해 보였고 특유의 비린내가 났다. 김희선 씨가 우리 예약한 고기 맞아요? 라고 남편에게 묻자 남편 역시 의아해하며 박 사장님이 일찍 나와 미리 놔둔 걸까? 요즘 집안에 일이 있다고 하더니 라고 답했다. 둘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 가게로 이동했다. 칼국수집 뒷주방에 도착한 부부는 먼저 손을 씻고 그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조리대에 올려놓았다. 희선 씨가 봉지를 열기 직전 사방엔 특유의 비릿한 기운이 더 짙어졌다. 남편은 생고기니까 원래 그렇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희선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손끝이 떨렸다. 천천히 비닐의 윗부분을 펼치자 내부에서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훅 끼쳐왔다. 김희선 씨는 장갑을 낀 채 고기 덩어리를 살짝 뒤적였다. 그 순간 바로 위쪽에서 차가운 물기가 손등을 적셨다. 다음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붉은 근육과 희멀건한 뼈가 엉켜있는 알 수 없는 육체 조각이었다. 두껍고 불규칙한 고깃덩이, 큰 근육과 겹쳐진 뼈 조각. 눈앞에 갑자기 등장한 이 충격적 광경에 김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손놀림으로 다시 조심스레 봉지를 젖히던 순간 그녀는 급하게 손을 뗐다. 이번엔 분명 인간의 손을 닮은 손가락 마디가 그대로 보이는 손목 부위가 고기 사이에 섞여 있었다. 손가락마다 어색하게 굳은 핏자국, 윤기가 흐르는 피부, 그리고 손톱까지 명확히 구별되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다. 재혁 씨, 이거 손이야. 진짜 사람 손이야. 남편 박재혁도 순간 얼이 빠져 봉지 안을 들여다보다가 경악했다. 오후까지 바쁘게 장사해야 하는 날이었건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주방에 멍하니 서 있었다.
곧바로 김희선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112에 전화를 걸었다. 저희 가게에서 사람 손 같아 보이는 고기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다급한 목소리에 경찰은 최대한 신속히 출동을 약속했다. 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악경찰서 형사팀과 법의관이 도착했다. 경찰은 즉시 가게 안과 뒷주방 전체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했고 봉지의 내용물을 조심스레 꺼내어 검증했다. 현장 보존을 위해 사진도 빠짐없이 남겼고 신속하게 증거물 봉투에 담았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 평소와 달리 박진우 사장이 가게 문을 닫고 대신 이 특이한 검은 봉지 하나만 놓여 있었다. 며 설마 사람이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현장 감식 결과 봉지 속 육체 조각은 신선도가 아직 유지된 채 차가운 상태였으며 얼음이나 보존제를 같이 포장하지는 않았음에도 분명히 최근까지 냉동 보관된 흔적이 있었다. 법의관이 상세 감정한 끝에 손목 절단 형태와 조직 밀도, 골조직 부위까지 모두 정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이 봉지가 어떻게, 왜 정육점 앞에 놓여 있었는지, 왜 박진우 사장은 보이지 않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시장은 곧 소문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설마 여기서 사건이 터진 거야? 박 사장님 가족도 다 사라졌대. 상인들과 일부 단골 손님들은 두려움과 충격의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처럼 서울의 평범한 전통시장 한복판,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하려 했던 김희선 부부의 일상은 충격적 발견으로 산산조각 났고 모든 것은 이 정육점 앞의 의문의 검은 봉지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 봉지가 향후 서울 전역을 들썩이게 할 살인 분할 시체 및 석고상 은닉이라는 잔혹한 범죄의 서막이 될 것임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앞으로 경찰과 관련 인물들은 충격의 연속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충격적 발견. 기이한 고기 봉지 칼국수집의 주방 한켠. 김희선 씨와 남편 박재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닐 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느 때와는 달리 두 사람은 이날 아침 평온함이라는 단어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분명히 정육점에서 받아온 무거운 고기 봉지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으나 머리를 스치는 불길한 예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희선 씨는 얇은 비닐 장갑을 끼고 칼국수집 특유의 주방 조명 아래서 봉지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가게 창문 너머로는 이른 아침에 청량한 빛이 쏟아지지만 내부 공기는 낯선 공포로 조여왔다. 봉지를 여는 순간 두꺼운 고기 냄새와 다르게 묘하게 탁하고 차가운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다. 일반적인 돼지고기, 소고기에서 풍기는 신선함이 아니라 뭔가 언뜻 익숙하면서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거부감 드는 향취. 희선 씨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뭐지? 이 냄새는... 남편 박재혁 씨가 천천히 다가와 봉지 속을 들여다보았다. 봉지 안의 맨 위에는 약간 창백한 고기 덩거리가 얽혀 있었고 그 표면 곳곳에는 마치 검붉은 핏물이 어제 묻은 듯 아직도 촉촉함이 남아 있었다. 비닐봉지를 살짝 더 벌리자 아래쪽에서는 길쭉하고 둥글게 잘린 살코기와 뼈가 드러났다. 이때 희선 씨는 무심코 그 고기 덩거리를 들추다가 봉지 한 구석에서 유달리 희멀건하고 연한 베이지색의 피부, 그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곡선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맛보았다. 너무 인간의 손과 닮아 있었던 것이다. 손목과 손바닥이 분명했다. 손끝에는 손톱이 그대로 피곤이 누적된 듯 푸르스름하고 딱딱한 채로 남아 있었다. 손가락 4개, 그리고 반쯤 구부러진 엄지. 차가운 공기에 그 손은 마치 고기 덩어리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 같다. 김희선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갑작스레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재혁 씨, 이거 진짜 사람 손이야. 순간 박재혁 씨도 얼이 빠져 봉지 안을 빠르게 확인했다. 이번에는 발목 부위와 길게 절단된 허벅지 뼈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피가 굳으며 번들거리는 뼈, 피부가 짧게 잘려있는 자국, 예리한 도구에 의해 절단된 흔적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곳에는 더 이상 음식 재료로서의 고기가 아닌 누군가의 신체 일부가 엄연히 존재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윽고 희선 씨가 의자를 짚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남편은 순간 망연자실해진 표정으로 봉지 입구를 다시 묶었다. 절박하게 휴대전화를 집어든 희선 씨는 덜덜 떨리는 손길로 볏짚 위에 다급히 신고했다. 사람 시체 같은 게 우리 가게에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오열에 가까웠고 경찰 측 교환원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현장에 제일 가까운 순찰차와 형사팀, 그리고 관악경찰서 법의관이 10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다. 형사들은 봉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즉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다. 봉지는 조심스럽게 열어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조각마다 순서대로 증거 봉투에 넣었다. 첫 관찰에서 특이점이 하나둘 추가로 드러났다. 신체 부위는 마치 정육점에서 자주 사용하는 보통의 칼로 절단된 경우와 달리 굉장히 날카로운 도구로 단칼에 잘렸다. 뼈와 근육 경계선도 매우 깨끗했다. 법의관은 이 정도 절단면은 그냥 가정용 부엌칼로는 어렵습니다. 전문가 혹은 정육 경험자일 확률이 높아요. 라고 설명했다. 또한 팔다리 각 부위가 서로 분리되어 쌓여 있었고 두꺼운 가정용 비닐에 나눠 담겨 있다. 흔히 정육점에서 고기를 진열할 때와 흡사한 방식이다. 손목, 팔뚝, 허벅지, 종아리, 발목까지 인간의 사지 구성을 거의 완벽히 분리해둔 형태였다. 경찰은 봉지 무게를 재어보았다. 총 16.5kg. 인간의 사지 무게로 매우 현실적인 수치였다. 개별 포장된 내부의 비닐을 여는 순간 별도의 얼음이나 방부제는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냉동 보관 후 녹은 듯한 냄새와 촉감, 즉 지난 몇 시간 또는 1일, 2일 내 꺼내온 것이라 추정됐다. 법의관은 맨눈으로 보기에 나이는 20대 초중반의 남성으로 피부결이나 손톱 상태가 젊은 청년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벅지에는 운동을 오래 한 사람 특유의 근육질이 남아 있었다. 손등에는 미세한 상처, 물감 잔여물, 그리고 손가락 끝에는 뭔가 작은 홈, 조각칼을 자주 잡는 사람 특유의 흔적이었다. 혹시 이 사람이 예술을 하거나 손으로 만드는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군요. 법의관이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경찰은 곧바로 사건을 타살 실종과 전문적인 사체 훼손 가능성으로 분류하고 주방 전체를 통째로 바꾸었다. 희선 씨와 남편에게 또다시 진술을 요구했다. 부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비닐은 정육점 앞에 놓여 있었고 평소 우리가 예약한 고기일 거라 생각했다. 박 사장 가족이 안 보이고 요 며칠 연락이 안 됐었다고 말했다. 현장 감식팀은 봉지에 남아있는 지문, 혈액, 인체 조직 채취에 집중했다. 고기와 뼈에 묻은 핏자국에 일부 이물질이 섞여 있었으며 미세한 머리카락이 203가닥 나온 것도 포착되었다. 시장에는 빠르게 경찰선이 쳐졌고 누가 봐도 엄중한 사건이 터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상인들 사이를 휩쓸었고 사람 손이 보였다. 박 사장네 가족이 다 사라졌다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 몇몇 상인들은 박 사장이 평소에 정육 기술이 남달랐지. 설마 자기 가게 앞에 라며 속삭였다. 형사팀 책임자는 과거 시신 훼손이나 분묘 발굴 사례와 비교해가며 현장 상황을 정리했다. 이전에도 가끔 고기인 줄 알았는데 인간의 일부였다는 실종 사건이 있었으나
이렇게 정교하게 사지가 나눠진 상태로 대로변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발견된 적은 없었다. 현장 보존을 마친 감식팀은 사지 각각을 분자 DNA 분석에 돌리고 손가락 끝부분의 지문 채취를 서둘렀다. 사체 일부만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었다. 경찰은 곧장 시장 CCTV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전날 심야 시간대 누군가 고기 봉지를 들고 나타났는지, 혹은 사장 박진우나 가족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때가 언제였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기 시작했다. 현장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은 듯 했으나 김희선 씨의 심장소리와 남편의 거친 호흡,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경찰들의 무전소리만이 그린 침묵을 깨졌다. 평범했던 시장의 일상이 단 몇 분 만에 악몽과도 같은 현실로 바뀌었다. 이 기이한 고기 봉지 발견이 향후 대한민국 형사사에 손꼽히는 엽기 사건으로 비화될 것임은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구도 아직 실감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공포와 혼란의 연속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사건을 뒤쫓는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확장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장 감식, 경찰의 본격 수사 착수, 관악경찰서 강력 1팀의 형사 박건우 경위는 검은 봉지에 담긴 사체 조각에 발견 신고를 받자마자 팀원들과 함께 신속히 현장에 출동했다. 오전 6시경 이미 시장 입구부터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각종 법의 감식 장비와 디지털 포렌식 키트를 들고 복도 끝 칼국수집 주방에 도착했다. 식당 내부는 그야말로 정적과 비린내가 뒤섞인 혼돈의 공간이었다. 주방 안쪽엔 김희선 씨 부부가 창백한 얼굴로 벽을 기대 서 있었고, 증거 수거 용기를 든 감식반, 손전등과 휴대용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는 법의관, 그리고 박건우 경위가 모두 긴장감에 둘러싸여 있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주방 출입구와 통로를 폴리스 라인으로 봉쇄한 후 이중 장갑 마스크 더싱과 함께 방진복을 착용했다. 주방 전체와 봉지가 놓인 조리대 위아래, 벽면 근처 바닥과 싱크대 주변까지 유의미한 미세 증거가 남았는지 단계를 밟아 반복적으로 조사했다. 비닐봉지는 사전에 형광성 혈흔 감지제를 분사한 뒤 현장 채취, 주변 바닥에 미량의 핏자국이나 액체, 혹시나 모를 미세조직 파편을 스와브 채취봉으로 세심하게 샘플링했다. 검시관은 각 조직별로 크기, 절단 단면, 피부색, 봉지 내 보관 상태 등 기본 정보를 꼼꼼히 촬영하고 메모했다. 팔다리 조직은 벌써 바깥 기온과 온도 차이로 인해 부분적으로 결빙이 풀리고 있었으나 역시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신속히 분리된 흔적이 역력했다. 한쪽 팔뚝의 표면에 남은 얕은 자상흔, 손바닥의 작은 타박흔, 피부에 묻은 하얀색 파스텔 혹은 점토가루 잔유물, 각각의 단서는 사체 신원 외에 직업적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을 내포했다. 법의관은 손가락 끝의 지문 일부와 발톱 밑 조직, 혈흔 등의 채취를 마쳤다. 같은 시각 강력 1팀 형사는 봉지 표면, 내부 소포장한 비닐 혹은 봉지를 묶은 끈 등 주요 지점에서 남아있을지도 모를 외부 지문을 분별 수집했다. 촉진과 육안 관찰을 통해 사체의 절단면은 커다란 톱 혹은 정육점 도끼보다 훨씬 정밀한 절삭도구로 한 번에 깔끔히 잘려 있었다. 사체를 잘라낸 흔적의 결이 정연했고 뼈 조직 사이에도 분쇄가 덜한 고급 기술이 느껴졌다. 감식반은 즉시 정육업 혹은 해부 부문에 일정한 경험이 있던 자의 소행 가능성이라는 예비 소견을 남겼다. 법의관은 조직을 면밀히 관찰하며 변색 변온 세균 증식 정도를 현장 감정했다. 시신 일부 단면은 약간 푸르스름하게 변색됐으나 사체 전체는 사후 2에서 5일 이내에 절단 냉동 해동된 정황을 보였다.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았고 냄새도 심하지 않아 냉동 상태에서 단기간 내 해동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각 신체 부위가 비교적 고르게 절단되어 있었으나 혈관이 일부러 최소한 노출되지 않게 조직 내 골격 중심에 따라
정교하게 작업된 흔적이 여러 부위서 발견되었다. 현장 확보가 끝내자마자 박경위는 인접시장 골목, 쓰레기통, 하수구 주변 등 봉지가 이동되었을 경로와 추가 증거물 가능성까지 샅샅이 훑도록 부하 형사들에게 지시했다. 특히 봉지 내 사체 조각 외에 이상한 이물질, 메모지 혹은 개인 소지품이 남아있지 않았는지 전문가들이 교차 검토하였다. 봉지 안에서 발견된 미세 섬유와 하얀 가루의 시료 역시 즉각 현장 투입, 과학수사팀에 이송, 성분 분석에 들어갔다. 처음엔 소금이나 백색 방부제 정도로 생각했지만 검시관은 예술용 복합 첨가제 또는 석고 점토 등 조각 재료일 수 있다며 범위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찰의 1차 감식과 병행해 시장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해 인근 주요 CCTV 입출구 정육점 방형 100m 이내 영상 데이터 확보를 요청했다. 밤새 사람의 출입, 수상한 물건을 든 인물의 동선, 혹시 박진우 사장 가족 또는 타인의 최근 행적 파악이 주 목적이었다. 현장 담당 순경들은 상인, 노점상, 청소 노동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박진우 사장이나 가족을 본 시간, 혹시 누군가 봉지를 들고 다니거나 수상한 인물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세밀하게 청취했다. 형사팀장은 각 감식 결과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으며 현장에서 나온 모든 데이터, 지문, 조직 샘플, 분리부위 분석표, 사진 파일 등을 수사본부 DB와 동기화시켰다. 동시에 사체 신원 및 실종자 대조를 위해 관악서 전산망, 실종자 DB 중앙지문센터 등과 연동 요청을 걸었다. 종일 시장을 숨죽이게 했던 검은 봉지의 등장 이후 경찰과 법의관, 감식반의 움직임은 유례없는 집중력과 신속함 그 자체였다. 한편으론 신분이 불명확한 희생자, 정육 경력자의 기술적 시신 훼손이란 점에서 단순 우발 범죄가 아닐 수 있다는 판단도 이미 내부에서 조심스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김희선 씨와 박재혁 씨는 경찰의 배려로 인근 카페로 옮겨져 심리 안정과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이 쇼크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진술도 만만치 않게 힘든 듯했다. 오후엔 강력팀과 과학수사팀이 새로 투입돼 사체 조각의 DNA 즉시 감식, 전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신속 대조, 주변 모든 폐쇄회로 영상에서 새벽 미상의 봉지 운반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사건은 즉시 서울청 수사본부에도 보고되며 이미 초동 단계에 고도의 계획성, 신체 조각의 정교함, 정육점 가족의 실종이라는 세 가지 핵심 미스터리가 함께 파일에 남았다. 이렇게 하여 작은 칼국수집의 조용한 아침은 한순간에 끔찍한 범죄의 초현장으로 변모했다. 경찰의 집요하고 꼼꼼한 감식, 각종 단서 분석,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이 얽히며 앞으로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풀릴지 온 시장과 도시 전체가 숨죽여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육점 주인, 박진우의 실종 칼국수집과 시장 전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검은 봉지 발견과 함께 새로운 수수께끼 역시 빠르게 떠올랐다. 평소 성실함과 친화력으로 상인들 사이 신임이 두터웠던 정육점 주인 박진우 55씨 가족의 돌연한 실종이었다. 박진우는 관악구 이 골목 시장에서 15년 넘게 고기재단 일을 하며 시장의 묵직한 중심축, 과도 같은 존재였다. 평상시 그는 늘 이른 새벽 누구보다 먼저 가게 불을 밝히고 손님 예약 상품을 손질했다. 근육질의 팔뚝, 특유의 빠른 손놀림, 어려운 이웃에게는 미치고 고기 덩어리를 쥐어주면서 촌스럽지만 인정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비극의 아침, 그의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 밖에서는 인기척조차 없었다. 이미 김희선 부부가 박 사장 가족이 이상하게 며칠간 나타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데 이어 인근 상인들도 경찰의 탐문에 아래와 같이 답하기 시작했다. 농산물 가게 주인 장순자 62 씨는 평소 같으면 새벽 4시 반만 돼도 고기 썰기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요 며칠은 가게 문이 제대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휴무 알림도 없고 가족도 모두 한꺼번에 자취를 감춘 건 처음이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분식집의 오형석, 48 씨는 사장님 아들이 요즘 들어 얼굴이 어둡고 가끔 전화 받고 나서 뒤쪽 창고에서 혼자 담배도 많이 태우더라. 마지막으로 본 건 사흘 전쯤 밤늦게 가족이 짐을 밭빛에 싣는 모습이었다. 도련님, 둘, 사장 부부 모두 트렁크까지 가득 짐을 옮겼다. 옷가지나 오래된 상자, 도끼와 같은 정육기구도 챙기는 것 같았음. 특별히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시장관리사무소 이대수 59 관리인은 이 집은 보통 휴무일이어도 부부 중 한 명은 나와서 연락처라도 남겼었고 가족끼리 휴가 간다며 소문내는 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증발한 듯 아무 흔적이 없다며 수상쩍게 여겼다. 경찰은 박진우가 살고 있던 인근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갔다. 얕은 언덕길 끝 붉은 벽돌 집 앞에는 조용한 정막만 깔려 있었다.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웃주민 이모 77, 할머니는 70, 새벽에 택배 갖고 오던 배달원이 사흘 전 발견 이틀 전 저녁에 박진우 가족이 트럭을 타고 뭔가 심각한 분위기로 집을 나섰다고 했다. 평소 온화하던 사장님이 얼굴을 절반 가려쓰고 부인은 울고 두 아들은 무거운 상자를 두어 개씩 들고 나왔다더라고 증언했다. 집 소유관계 등을 조회한 경찰은 최근 박 씨가 주택 명의를 서둘러 매도 완료한 사실도 곧 알게 됐다. 등기부에는 며칠 전 장음 처리를 끝낸 흔적, 은행 빚 일부를 상환했다는 기록도 잡혔다. 이 근처 작은 은행 직원은 며칠 전 박진우 씨 본인이 직접 수표로 거액을 인출했고 상당히 흥분해 있었다. 통상적 거래와는 사뭇 달랐다고 기억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 예순는 며칠 전 부인 왕수진 씨가 와서 선불 휴대폰 충전, 이동통신사 SIM 카드 여러 개를 사갔다. 영업 후 혹시 현금 선불 할인받아 쓰려는 거냐고 묻자 아무 대답 없었고 표정이 무척 무거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족 신상 명세를 긴급 조회했다. 박진우 55, 아내 왕수진 53, 장남 박준영 31 무직, 차남 박재원 23 미술학도. 장남은 최근 사설 도박과 카드빚에 심각하게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몇 달 전부터 채권자들이 시장 집에까지 찾아와 언성을 높이며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두어 차례 있었다. 경찰은 박 씨 가족 실종 사건이 단순 채무 도피인지 혹은 시체 봉지 사건과 연관 있는지 핵심 초점을 두는 한편 가족 전체가 사라진 점, 평소 습성이 극단적으로 달라진 점, 남은 흔적이 너무 정리되어 있는 점에서 단순 사고 이상의 의도적 은닉 도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현장 책임자 박건우 경위는 단순히 채무 때문에 집과 가게를 모두 헐값에 넘기고 연락까지 끊어 잠적할까? 혹시 내부적으로 위협을 받았거나 더 심각한 비밀을 감추기 위한 계획된 도피 아닌지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관은 시장 마지막 CCTV, 근처 골목 포착 기록, 교통카드 사용 이력, 각종 계좌 추적까지 동원했다. 특히 소문 속에서 가족이 갑자기 모습을 감춘 시점이 부검감정 예상 사망일과 이상하게 겹치는 점, 그리고 사체 훼손 방식이 정육점 출신 혹은 연관자만 가능한 숙련도를 보인다는 점이 의혹을 배가시켰다. 시장 동료 상인들은 박 사장이 무슨 엄청난 일에 휘말렸다. 고기 봉지가 혹시 가족과 연관된 비극의 징조 아니냐. 일부 상인들은 심지어 예전부터 아들 문제로 골치가 아팠다며 입을 모았다. 평소에 자상하고 남을 잘 돕던 모습이 과거임을 아쉬워하면서도 일부분은 짙은 회의감에 둘러싸였다. 사람들은 박 사장 가족이 피해자인가 혹은 그 반대인가 라는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기준 여전히 박진우 씨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주변 금융통신사, 교통카드 기록, 폐쇄회로 영상, 전국 실종자 정보망을 전면적으로 조회했다. 길가 벽보엔 그의 가족과 차량의 행방을 묻는 전단이 붙었고 관악경찰서 내부 회의실에서는 이 집 방형 100m 내 모든 대여 숙박업체, 여객터미널, 택시 블랙박스까지 확인 지시가 내려졌다. 전국을 뒤덮는 언론 보도 속에 시장 사람들은 진짜 사건의 실체는 이 가족의 실종과 연결된 것 아닌가 하며 불안에 떨었고, 경찰은 비로소 살인 및 실종 연루설에 초점을 좁혀 본격 중진 수사 체계로 사건을 전환했다. 정육점 앞 검은 봉지에서 시작된 미스터리는 박진우의 흔적 없는 이탈과 함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고 있었다. 피해자 신원 확인 시장 주방에서 발견된 충격적 시신 일부는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첫 단서였지만, 경찰이 진정으로 초조해야 하는 것은 이 조각난 사지가 누구의 것인가 라는 핵심 질문이었다.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동기연관 용의자 추적과 같은 수사의 다음 단계도 모두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악경찰서 과학수사팀은 발견 사체 조각에서 채취한 지문을 즉시 중앙지문정보센터에 전송했다. 손끝과 발가락 지문의 조직 일부는 온전했고 고해상도 기계식 스캔이 가능했다. 경찰은 곧장 전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조회를 진행했다. 사체 각 부위 피하지방, 뼈 조직, 피부 샘플에서 DNA 역시 추출해 경찰청 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했다. 부패, 세포 파괴 등 일부 손상이 있지만 혈액과 근육 내 핵산이 살아있다면 수일 내 신속 대조가 가능하다는 연구원의 설명을 듣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이틀 뒤 컴퓨터 화면에 양 이 사람 반응, 일치라는 문구와 함께 3건의 실종자 추적 프로필 후보가 떠올랐다. 수사팀은 최근 석 달간 서울 지역 신고된 2차 30대 남성 실종 신고 서류를 일일이 대조했다. 최종적으로 DNA 정보와 지문 모두가 강민호 2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4학년 학생의 정보와 완전히 일치함이 확인됐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강민호의 주소지, 휴대전화, 가족 연락처를 파악해 부모에게 연락했다. 강 씨의 어머니 이지영 51씨는 아들이 3주 전부터 모든 연락이 끊기고 자취방도 비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실종 당시 신고서를 보면 아들이 미술 작업에 몰두하며 며칠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으나 이번에는 며칠이 아니라 처음으로 3주 이상 소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가족은 시신 일부와 사진, 주요 신체 특징, 오른쪽 팔의 화상 자국, 사소한 쥐젖 작은 점이 남아있는 부위를 최종 육안으로 대조하면서 분명 우리 민호가 맞다며 오열했다. 가족은 민호가 평소 밝고 얌전했으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조각과 그림을 동시에 전공하려 했던 모범생이었다고 회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대학교, 지도교수, 미술학원, 알바 근무지, 친구 및 룸메이트 등 생활 반경을 추가적으로 탐문했다. 같은 학교 조소과 동기 김지호 24는 민호는 정직하고 책임감 강한 친구였다. 최근엔 큰 대회 준비를 하느라 자취방과 학교 주변 작업실만 오갔으며 특히 한 달 전부터 가족과 연락이 뜸해진 걸 걱정한다 얘기했다고 말했다. 민호는 기간제 조각 프로젝트, 미술관 보조, 프리랜서 건축 조형 아르바이트 등 다방면으로 넓게 활동했다. 다만 친한 이성 친구보다는 미술계 동기, 선후배와 교류가 많았다. 가족과 친한 사이였으나 학업 작업에 집중하면서 때로 우울증과 외로움도 호소했다는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다. 최근엔 미술관 야간 경비 알바와 더불어 도자기 공방에서 한창 배워가는 동생 뻘 후배와 친해졌다는 소식도 있었다. 신원 확인이 확실시되면서 사건의 성격도 미상시체 발견에서 의도적 타살 및 신원, 명확한 피해자로 전환되었다. 경찰은 누군가 국민대 미술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한 방법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분리 손질된 신체 조각마다 전문성과 계획성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개인적 원한, 로맨스 범죄, 전문적 은폐 가능성 등 복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민호의 미술계 생활, 인간관계, 최근 갈등, 이별 여부, 혹은 경제적 문제, 비밀스러운 대외 활동까지 폭넓게 조사망을 넓혔다. 경찰서에서 신원 검증 후 가족은 도대체 누가,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나라며 오열했다. 모친 이지영 씨는 아들은 본래 어려서부터 착실했다. 시장 따윈 잘 모르며 최근엔 새 작업실을 알아본다고 했었다. 사정이 뭐든 이런 극악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비통해했다. 경찰 심리지원팀은 가족에게 상담 지원을 약속했고 사건 담당 형사는 보호 조치와 함께 앞으로 어떤 조사 과정이 필요할지 상세 설명했다. 경찰은 미술대학 내 CCTV, 실종자 주변 통신, 계좌 내역, SNS, 작업실과 자취방에서 인터넷 검색 기록, 최근 통화 내역, 교통카드, 이동 기록, 자주 만나는 지인들의 추천번호 등을 전방위로 조사했다. 특히 시장 정육점 관련자, 최근 미술대학 조소가 출신 인물, 혹은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 중심으로 탐문 범위를 좁혀갔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사지 발견 장소에서 추가로 신체 일부가 발견되지 않는지, 미술 도구 점토 석고 등 특이한 물품 구입 기록이 있는지 등 모든 단서 탐색을 이어나갔다. 이제 경찰 수사의 핵심은 누가, 왜, 어떻게, 언제 강민호를 이 끔찍한 운명으로 몰아갔는가 라는 실체적 진실을 향해 본격적인 용의자 탐색과 동선 재구성, 그리고 배경 심리 분석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다. 복잡한 감정 관계, 강민호의 신원이 확인된 직후 경찰 수사는 그의 최근 대인 관계와 사생활, 심리 상태로 초점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단순히 범죄의 표적이 된 것인지, 혹은 주변 인물과 얽힌 더 깊은 감정적, 사회적 갈등의 희생자인지 규명하기 위해서였다. 수사팀은 피해자 강민호가 몇 달 전까지 이재원 23이라는 인물과 오랜 기간 동거했다고 파악했다. 이재원은 바로 실종된 박진우 정육점 사장의 둘째 아들이었으며 서울 비예술대학교 조속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동거 시절 두 사람은 대외적으로 가까운 선후배이자 동료로 통했으나 주변 미술계 친구들과 교수들은 실제로는 연인 관계였으며 서로의 작품 세계와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며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증언했다. 카페에서 만난 미술대학 동기 정지영 24는 두 사람은 처음에는 밝고 부럽기까지 할 만큼 다정했어요. 서로의 작품을 비판해주고 새벽까지 같이 작업실에 남곤 했죠. 하지만 최근엔 현저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라고 회상했다. 몇 달 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별했으나 이별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과 신경전, 때로는 폭력적인 언쟁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은 동료 학생들의 구체적 진술에서 민호가 재원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정도가 컸지만 취업 장래 문제를 두고 잦은 다툼이 이어졌다. 가끔 두 사람이 서로의 작품에 대해 극심하게 비판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별 후에도 강민호는 몇 차례 이재원의 자취방을 오가거나 반대로 재원이 민호의 작업실로 무작정 찾아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완전히 단절되지 못한 관계로 주변인들 사이 불안과 걱정이 쌓여갔다. 특히 재원은 최근 가족사 형의 도박 문제, 아버지의 사업 악화, 가족 내 불화로 심적으로도 불안했고 미술 활동에도 큰 위축과 분노, 절망, 같은 감정 변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육점 사장 박진우의 가족 내 사정도 평범하지 않았다. 장남의 경제적 실패, 채무로 인한 집안 내 갈등, 부부간 오래된 불신, 둘째 재원의 예술가적 방황 등이 한데 얽혀 있었다. 경찰 심리분석팀은 재원이 가족과 감정적으로 점점 멀어지며 오로지 민호에게만 집착적으로 관계를 의존했다. 그러나
이별이 강제적이거나 민호가 재원의 집이나 가족 문제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심한 소외감을 느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재원은 미술 작업 외엔 대화가 없었고 전공 실기 외 취미도 거의 없으며 유독 자신만을 이해해주는 누군가에 대한 집착이 커졌다는 증언이 친구들에 의해 재확인됐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온라인 메시지, SNS 대화 내역 포렌식 결과 민호와 이재원 사이에는 도저히 외부인이 이해하기 힘든 단절과 후회, 분노, 집착, 재회 요청, 그리고 왜 내 곁을 떠나냐는 절박한 메시지들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이별 직후 실제 신체적 폭력 또는 협박 행위가 있었는지, 혹은 너 없으면 나도 못 산다, 우리가 함께한 곳에 묻혀버리고 싶다 등 불길한 언명과 선택적 침묵, 연락 두절 등의 구간에 주목했다. 동시에 두 사람이 사용하던 동네 공방, 시장 뒷골목, 미술 재료 상가의 CCTV, 주변 카페 결제 내역까지 치밀하게 추적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민호가 누구한테 자꾸 쫓기는 기분이 든다며 불안해했다. 밤마다 전화로 누가 날 계속 쳐다보는 것 같다는 등 평소답지 않게 불안스러워했으며 이별 뒤 마음 붙일 곳이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재원 역시 가족에게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감옥 같다는 말을 여러 차례 소리내서 했다. 한 친구는 재원이 점점 예민해지고 모든 책임을 민호에게 돌리려는 듯했다. 그때마다 주변에서는 숨막히는 불안감이 돌았다고 회상했다. 사건 발생 킬 2주 전, 민호는 학교에 며칠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 재원 역시 학교와 가족 모두와 단절된 채 작업실과 집, 공방, 시장 일대만 배회했음이 교통카드 조회에서도 드러난다. 각자의 SNS에는 의미불명의 짧은 시구, 감정의 단편, 양가적 심경 고백이 연이어 업로드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주요 참고인 이재원이 단순한 작업 동료, 가족 간 이상에서 복잡한 감정적 분리, 애착, 불화에 얽힘 안에 있었고, 이 관계 구조가 극단적 선택이나 범죄의 촉매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강민호와 이재원, 그리고 정육점 가족의 무척 복합적인 감정선은 단순한 범죄 이상의 사회적 심리적 파급력과 함께 앞으로 경찰 수사의 중대한 갈림길로 남게 되었다. 그 누구도 말하기 힘든 미묘한 상흔이 결국 서울 중심 한복판에서 가장 참혹한 결과로 표출된 것이다. CCTV로 포착된 단서 현장 감식과 주변 탐문에 박차를 가하던 경찰은 곧 시장 내 외부와 인접 골목길, 상가 출입구 일대의 폐쇄회로 CCTV 자료에 초점을 맞췄다. 범죄의 시점 행동을 특정하기 위해선 물리적 증거만큼 현장 영상과 시간대별 동선 추적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감식팀 한상민 반장은 새벽 첫 순찰 때부터 시장관리사무소와 각 상가를 찾아가 협조를 구했다. 다행히 정육점과 곁식당, 출입구 쪽에는 5대 이상의 CCTV가 최신 기종으로 설비되어 있었고, 뒷골목 주차장, 시장 휴게실 출입구, 인근 ATM 기기 위에도 각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각도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반장은 26일 밤 11시부터 27일 새벽 5시 사이 낯선 인물이 큰 봉지나 상자를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잡히면 무조건 확보를 원칙으로 삼았다. 관리사무소는 디지털 녹화기와 외장하드에서 해당 시간대 영상 전체를 경찰에 넘겼다. 관악서 과학수사 U팀은 사건 전날 저녁부터 발견 시각 직전까지 모든 출입자를 프레임 단위로 확인했다. 영상은 낮과 달리 어둡고 노이즈가 많았다. 지나가는 상인과 청소부, 노숙자, 사거리에서 배회하는 배달원, 밤늦게까지 일을 마치는 젊은 알바생들이 번갈아 화면에 나타났다.
사건 당일 새벽 2시 16분경 정육점과 시장 입구 CCTV가 동시에 수상한 인물을 포착했다. 화면에는 검은색 야상 점퍼, 검은 모자와 팬츠, 하얀 운동화, 그리고 의료용 마스크를 쓴 젊은 남성이 등장했다. 그는 허리를 약간 굽혀 왼손엔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를 힘겹게 들고 있다. 시장 중앙 복도를 지나 정육점 인접 통로로 방향을 틀었다. 남성은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렸다. 시장 내 큰 시계 및 홀로 전등만 켜진 정육점 앞에 다다르자 그는 봉지를 바닥에 두고 항시 CCTV 방향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파악하려는 듯은 주변을 살폈다. 2분 30초가량 그는 머뭇거리다 급히 봉지를 고기 진열대 앞에 내려놓고 양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머리를 숙이고 유유히 골목으로 빠졌다. 출입구 쪽 카메라에는 같은 인물이 한 차례 더 등장한다. 이번엔 주변 차량을 잠시 살피고 큰 길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경찰은 즉시 영상의 주요 컷들을 확대 분할해 몽타주를 제작했고 피의자, 신체 조건, 키, 걸음걸이, 체형 추정을 분석했다. 신장의 경우 약 175cm 내외, 체형은 호리호리하고 걷는 자세와 어깨 각도로 봤을 때 이재원과 상당한 유사성 있는 것으로 1차 판별됐다. 하지만 마스크와 모자, 어둠에 가려 얼굴의 반 이상이 숨겨져 직접 인식은 곤란했다. 현장 탐문팀은 영상 속 걷는 습관, 몸을 조심스레 움츠리는 버릇이 평소 이재원에게서 자주 보이던 특징과 일치한다는 이웃 상인의 증언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이 인물이 시장 인근 200m 방향 이내 어디서 왔으며 사건 이후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교차로, 편의점, 공중전화 부근 CC카메라, 버스 정류장, 블랙박스까지 탐색 범위를 넓혔다. 밤 1시 55분경 시장 후문 쪽 골목 CCTV에서 정확히 같은 복장의 남성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걸어 나오는 모습도 확인됐다. 시장 밖 대로변 방면, 교차로 신호대기 중 마지막으로 포착되며 그 뒤부터는 사각지대에 들어가 흔적이 사라진다. 영상 분석팀은 화질 복원 프로그램으로 흐리거나 어두운 장면을 보정했다. 특히 결정적 장면인 봉지를 내려놓는 순간의 손목, 신체 각도, 걸음 속도 등을 프레임 단위로 비교해 동선 일치 여부와 면식 관계 가능성을 테스트했다. 범행 도구나 휴대한 부가 소지품은 볼 수 없었으며 인근의 차량이나 공범성 동반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을 검토한 팀장 박경위는 이 인물의 동선, 봉지 크기와 형태, 은폐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사건 발생 시각 등이 모두 계획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인물이 오랫동안 주변을 맴돌거나 현장 습득에 능숙한 모습 등으로 미루어 시장 내부 지리를 상세히 아는 사람, 즉 내부자 혹은 시장 상인 가족 중 한 명일 가능성도 추가로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CCTV 화면을 영상 및 이미지 증거로 공식 채택, 수사본부와 공유했다. 복장, 체격, 외형 특징 등을 사건 관련자, 특히 이재원, 과거 사진, 학교, 신상 자료와 교차 감식하며 강력한 비교 대조를 시도하였다. 더불어 영상과 대조할 수 있는 신체 사이즈 분석, 그날 입고 나온 옷 혹은 신발의 구매 내역 확인 작업까지 번졌다. 영상 속 수상인물의 정체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으나 그 짧은 동선과 불안한 태도, 무엇보다 봉지 안의 비극적 실체와 맞물려 경찰 내 수사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시장 상인들은 저런 일은 상상도 못했다. 이 시간에 감히 이런 짓을 이라며 두려움과 분노, 동시에 불안에 휩싸였다. 수사팀장은 이 단 한 컷의 영상을 둘러싼 정밀 수사만이 누가, 어떻게, 왜 이 참혹한 범행에 연루됐는지 결정적으로 밝혀줄 것이라 다짐했다. 수상한 자취방 압수수색 CCTV 분석을 통해 범인으로 지목된 인물이 정육점 사장 박진우의 차남, 이재원과 외형 동선에서 강한 유사성을 가진다는 1차 결론이 나오자
수사팀은 즉각 이재원의 거주지 위치 파악에 착수했다. 이재원의 자취방은 관악구 외곽, 대학교와 시장에서 도보로 10분 남짓 떨어진 오래된 다가구 주택 2층에 자리해 있었다. 평소 외부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 없이 조용하고 빛이 거의 들지 않는 복도 끝방이었다. 수사팀장은 검찰과 협의 끝에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발부받았다. 강력계 형사 넷과 감식 담당관, 현장 사진기사가 이른 오후에 동시 진입했다. 출입문은 평범해 보였으나 문고리에 묻은 흙먼지와 잘 닦이지 않은 손자국, 렌즈카메라 등기장, 신식전자 도어록 등이 눈에 띄었다. 입실 직후 채광이 거의 없는 좁은 공간에서 무거운 습기와 짙은 먼지, 그리고 기이하게 섞인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책상, 침대, 옷장, 미니 냉동고, 1인용 세면대, 작은 작업대 등이 뒤섞여 있었다. 현장 일지엔 방 크기는 9.5제곱미터 정도, 전체적으로 정돈이 부족한 듯 보이나 작업용 공간만큼은 철저하게 분리 정리된 상태라고 적혔다. 책상 위에는 각종 미술도구, 칼, 바이스, 줄, 송곳 등, 디자인 노트, 흰색 분말 튜브, 몇몇 미개봉 연고와 위생용품이 널려 있었다. 한켠에는 가정용 소형 냉동고 습기, 제거제, 실리카겔 박스, 대형 플라스틱통, 비닐 장갑과 공업용 마스크, 그리고 철제 대야와 압축 포장된 일회용 수건, 청소용 염소 표백제 등 이물질 제거 도구들이 다수 쌓여 있었다. 특이하게 캔버스와 석고 블록 뭉치, 조각용 점토, 흩어진 식칼, 정육용 뼈톱도 눈에 띄었다. 감식반은 작업대 아래 서랍에서 대량의 석고 분말 봉지, 일회용 비닐 장갑, 미개봉 묶음, 혈흔 반응이 희미하게 남은 흰 수건을 발견했다. 냉동고 안에는 투명 비닐에 든 조직류와 흡사한 액체상 이물, 석고물에 둘러싸인 덩어리 등이 얼어 있었다. 폐기물 봉투에는 자르다 남은 실리카겔 팩, 잘게 부순 점토, 피가 섞인 듯한 휴지, 소독약 빈통이 모아져 있었다. 형사팀은 화장실 벽면, 하수구 트랩에서 미세한 머리카락, 본드 냄새, 혈흔 흔적도 채취했다. 사진 담당은 작업실, 세면대, 냉동고 내부, 책상과 도구, 바닥에 굳은 혈흔, 돌이끼 묻은 방출구 등 공간별로 120여 컷 이상을 신속 촬영했다. 책상 위 노트북은 전원이 꺼졌으나 외장 하드가 연결된 상태였다. 컴퓨터 포렌식 담당은 외장 하드와 USB, 기억장치, 일체를 회수하였다. CD 케이스에는 미완성 조각상 스케치, 신체, 해부학 자료, 형체로 남길 유일한 사랑이라는 메모가 달려 있었다. 감식팀은 이재원의 도로명 주소가 적힌 택배 상자, 정육 공구 전문점 영수증, 최근 대량 구매 기록, 익명의 미술대학 동기와 나눈 일기장, 민호에게로 시작하는 미발송 편지까지 확보했다. 가장 중요한 물증은 철제 선반 아래 잠겨있는 미니 금괴에서 나왔다. 여기에는 강민호의 신분증, 지갑, 학생증, 메트로 교통카드와 미술대회 참가증이 보관되어 있었다. 습기 제거제 박스를 조사하는 중 경찰은 한 상자 격자 밑에서 미세한 혈흔 습윤청과 조각된 인조귀, 인형귀, 유사 인체 조직을 발견했다. 형사와 감식관은 압도적 술렁임 속에서 장소 전체가 마치 분해된 신체의 임시 저장 창고 같은 느낌, 예술과 죽음, 기술과 폭력, 그 경계에 서 있는 심리적 괴리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소라 평했다. 녹은 혈흔 얼룩, 세정제 냄새, 생체 조직 잔여물, 작업대에 남겨진 정육 공구들은 단순 미술 작업이 아닌 계획적 시신 훼손과 은닉, 증거인멸 시도로 직결됐다. 모든 물품과 디지털 저장 장치는 과학수사본부로 긴급 이송됐다. 현장 수사 후 경찰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용의자의 범행 준비 및 사후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전국 수배 조치, 주변 생활 반경, CCTV 및 통신기록 압수 영장, 추가 집행에 나섰다. 이재원의 자취방은 그의 심리와 잔혹한 계획, 그리고 미술과 범죄의 기묘한 교차점이자 실체적 진실을 쫓는 실마리로 남았다. 경찰은 이 공간에서 발견된 흔적들은 곧이어 등장할 더 끔찍한 진실, 즉 피해자 신체 일부가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가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수색을 끝맺었다. 수상한 조각상, 석고 흉상, 이재원의 자취방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사팀은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 대형 조각상을 발견했다. 석고로 만들어진 이 흉상은 일반적인 미술대 작품과 달리 집안에서 독특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뿜어냈다. 형사들은 방 한켠 구석, 자물쇠로 잠긴 유리 진열장 안에 한치의 먼지 없이 세워진 대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 서늘한 전율을 느꼈다고 진술한다. 이 흉상은 가슴 윗부분까지 온전하게 재현된 인물의 상반신으로 크기와 무게, 그리고 표현의 세밀함에서 분명히 평범한 연습 작품과는 질적으로 달라 보였다. 진열장 너머로 보아도 석고 표면에는 미세한 금이 여러 개나 있고 바닥에는 습기 차단용 실리카겔이 폐색처럼 수북하게 깔려 있었다. 형사들은 우선 미술대학 공통 프로젝트나 죄수를 테마로 한 설치 미술일 가능성도 의심했으나 정문 유리에 부착된 손대지 말 것, 허락 없이 이동 금지라는 메모, 그리고 진열장 내부 공기까지 꼼꼼히 신경 쓴 흔적에 불편한 의구심이 빠르게 퍼졌다. 더구나 흉상은 일반적으로 미술가가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3곰샵 3cm 크기를 훨씬 넘어 어른 상반신과 맞먹는 크기였고 무게도 최소 20kg 이상으로 추정됐다. 작품 하단엔 금방 마르지 않는 접착성 석고, 혼합물의 흐름 자국, 세심하게 고정된 유리칩, 특수 본드 냄새가 남아있어 완성도와 목적 모두가 비범해 보였다. 석고 흉상의 얼굴은 인간의 실제 표정과 기묘하게 닮은 동시에 마치 고통 혹은 절망에 일그러진 듯한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었다. 모호한 눈동자, 약간 굳어진 입가, 목 부위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굴곡과 혈관 표현은 미술대학 3, 4학년 수준에서도 쉽게 구현하기 힘든 극사실적 정밀성이 돋보였다. 조각의 일부 표면엔 손자국과 긁힌 흔적, 미처 매끄럽게 마감되지 않은 이음말, 그리고 왼쪽 어깨 아래 미세한 붉은 얼룩까지 포함됐다. 수사팀은 즉시 이 석고상 전체가 단순 미술작품, 그 이상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경찰은 예술대학 교수, 조각 전공 강사에게 작품 사진과 설명을 보여주며 이런 비정상적 형상, 대형 무광 마감, 장기 진열 특성을 왜 택했는가, 통상 작업에 비해 석고 물성 고정 기법에 이질감이 있는 이유가 뭔가 등을 자문했다. 교수진은 흉상의 현실 밀착도, 해부학적 깊이, 부분별 물질감 묘사를 보건대 실제 신체 일부를 주형 삼아 직접 캐스팅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모았다. 특히 작품 하단과 목덜미, 등 쪽에는 불필요할 정도로 석고가 두껍게 부어져 있었고 저온저습 상태에서 장기간 유지한 특유의 변색과 설계가 작품이 아닌 은폐나 보존 목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심리분석 담당관은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공간, 외부 시선에서 은밀히 보관되는 예술품, 극단적으로 사실적인 인체 재현, 이 모든 것이 죽음성, 액싱, 소유, 통제 욕구와 범죄 심리의 접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신호라 진단했다. 자필기록, 메모, 디지털 파일을 근거로 해석할 때 이재원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강민호를 영원히 자기 곁에 두려는 집착적 충동을 억압된 예술 기술 행위로 분출한 것으로 보였다. 경찰과 검찰, 미술 전문가 그룹의 협의 아래 수사팀은 조각상 해체 및 내부 정밀검사 지시를 내렸다. 작업 전 진열장을 열었을 때 특유의 차가움 냄새 분위기 변화가 형사와 현장 요원 모두에게 만만찮은 압박으로 다가왔다. 초벌 내시경 검사에선
일부 부위에서 혈액 잔여물, 점토 혼합층, 직경 23mm 정도의 분리틈이 발견됐다. 위치 조금씩 힘을 가해 섞고 외피를 제거할 때마다 내부에서 불어난 냄새와 함께 열을 뚫고 나온 예측하기 힘든 물질들이 드러났다. 프라이버시, 심리, 예술과 범죄의 경계에서 뒤틀렸던 이 수상한 조형물은 이후 해체 수사 파트에서 밝혀진 충격적 실체의 프롤로그에 불과했다. 석고상의 해체와 동시에 경찰은 이제 인간 본연의 신체 일부가 영원이라는 명목 아래 새하얀 미술작품 속에 은밀히 봉인되었음을 직감했다. 충격적 발견, 석고상 안의 시신, 조각상 내부에 대한 해체 허가가 떨어지자 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 전문가들이 긴장 속에 진열장 앞으로 모였다. 형사, 감식반, 법의관, 사진 담당, 현장 경찰관까지 그 작은 자취방에 모인 인원은 10명 가까이 되었고 방 안 공기는 음울한 침묵과 미세한 떨림으로 가득했다. 본격적인 해체는 조각상 하단부의 실리카겔 점토 접착제 잔여물 수거에서 시작되었다. 조각상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고 내부가 꽉 채워진 느낌이 확연했다. 미술 전문가의 자문대로 일정 각도에서 강도 약한 부위를 찾아 외피 일부를 조심스레 깼다. 석고 파편이 우수수 바닥에 떨어지자 내부에서 음습한 냄새와 함께 불쾌한 유기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현장 책임 형사는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범행의 도구, 결정적 은폐 수단이라는 심증이 강해지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분노와 비통, 그리고 경악에 사로잡혔다고 회고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중에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이도 있었으며 법의관은 숨을 고르며 여기 어떤 목적의 신체 은닉이 이루어진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석고를 2~3가량 제거하는 순간 내부에 밀폐된 형태로 검은색 비닐에 쌓인 인체 일부가 드러났다. 조심스럽게 스탠리 나이프로 비닐을 펼치자 둥글고 단단하게 응고된 신체 절단 부위, 곧 피해자 강민호의 상반신과 머리, 목, 어깨, 흉부 등이 비교적 이물 변형 없이 보존돼 있었다. 머리카락과 귀, 얼굴 윤곽, 심지어 모기점, 오른쪽 턱 밑 상처까지 강민호의 신체 특징이 그대로 식별되었다. 인체는 시신 보존을 늦추기 위한 방부제 처리와 실리카겔 건조제가 다층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표면 곳곳에서 석고와 접촉해 굳은 혈흔, 점토 잔여물이 엉겨 있었다. 국과수 감식팀은 현장에서 시신의 상태, 절단 부위, 구속 흔적의 유무, 석고 성분의 조직 침투 여부, 방부 처리 기술 등을 일일이 기록했다. 이토록 치밀하게 봉인하고 위장된 시신 발견은 매우 이례적이다. 절단면은 매끄럽고 해부학적으로 상당히 숙련된 손길이 느껴진다고 법의관은 증언했다. 석고 내에는 이물 환기가 제한되도록 방습 마개가 따로 끼워져 있었으며 진열장 하단도 밀폐 처리되어 있었기에 부패가 2~3주간 더뎌졌던 것으로 보인다. 악취를 중화하려는 듯 석고와 함께 방향제가 일부, 알코올 솜 의료용 거즈 등도 출토됐다. 형사팀은 즉시 현장 기록과 분리 포장, 신체 조직 샘플링을 거쳐 신속히 부검 의뢰를 진행했다. DNA 검사와 지문, 해부학적 특징까지 모두 피해자 강민호와 일치하는 것이 재확인됐다. 시신 일부 확인 직후 경찰은 피해자 가족에 결과를 알렸다. 강민호의 어머니는 무너져 내리며 우리 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나 비인간적으로 취급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눈물로 오열했다. 동생과 친구들은 사건 현장 밖에서 큰 충격에 휩싸여 서로 말문을 못 열었고 담당 형사들도 숙연한 분위기 속에 잠시 현장에 머물렀다. 이내 경찰 본청은 공보 브리핑을 통해 유사 범죄 중 유례를 찾기 힘든 예술과 범죄의 경계, 시신 은폐의 극단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미술계는 충격에 빠져 그저 평범한 예술 작업이 이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며 논쟁이 일었다. 수사팀,
특히 형사와 현장 감식관은 이후 내부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이재원이라는 피의자가 예술과 집착, 소유와 분노를 어떻게 금기와 범죄의 융합으로 끌어왔는지 전문가와 협력해 범행 동기, 은폐 심리, 재범 가능성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이렇게 평범한 조각상 내부에서 시작된 진실의 퍼즐은 참혹하고도 치밀한 살인, 그리고 인류의 금기가 뒤섞인 삶과 죽음, 예술과 광기의 서사로 남게 되었다. 자백, 잔혹한 동기의 진실 이재원이 체포된 직후 경찰청 신문실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 찼다. 경찰은 그의 자취방, 시신, 은닉 정황, 범행 도구 등 압도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마지막으로 사건의 실체와 동기, 그 내면에 숨은 분노와 집착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체포 당일 이재원은 신문실에서 수의 차림으로 장시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사관이 강민호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자 처음엔 침묵과 단답만 반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된 조각상 사진, 시신 일부, 방에서 발견된 증거물, 도구, 편지 등을 하나씩 보여주자 그의 눈빛은 서서히 흔들렸다. 그냥 실수였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그는 처음엔 우발적 실수, 단순 충돌로 위장하려 했다. 그러나 압박과 추가 신문이 이어지자 점차 진실의 단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재원은 진술서에서 강민호와 오랜 시간 동거하며 예술적 동지이자 연인으로 존중받던 시기와 최근의 관계 파탄, 그리고 자신이 느낀 극심한 소외와 불신에 대해 털어놓았다. 민호는 내게 세상 유일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가족 문제, 진로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적 거리감이 점점 나를 불안하게 했죠. 그는 민호가 최근 가족과 멀어지고 학교에도 잘 나가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점점 외면한다는 피해의식과 분노를 내비쳤다. 몇 달 동안 반복된 갈등은 언쟁 폭언 서로의 작품 비난으로 악화됐다. 이재원은 민호가 내 작업방을 무시하고 때때로 멸시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집착했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엔 수차례의 폭력적 충돌, 신체적 밀침과 언성이 오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조사 후반부 이재원은 결국 사건 당일의 구체 행위를 인정했다. 그날 밤 민호와 마지막으로 말다툼을 했어요. 그는 나를 밀쳐내고 집을 나가려고 했죠. 그때 난 순식간에 이성을 잃었어요. 의심, 서운함, 외로움이 폭발적으로 겹친 순간 그는 준비된 흉기를 집어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엔 단순히 겁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민호가 나를 끝내 떠난다는, 더 이상 내 곁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지른 일이 이렇게 거대한 죄가 될 줄 몰랐어요. 범행 직후 이재원은 강한 혼란과 공포, 그리고 곧바로 들이닥친 은닉 충동에 사로잡혔다고 한다. 경찰에 잡히기 전에 내가 모든 걸 지워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내 손으로만, 내 방에서만. 그는 미술대학에서 익힌 해부학적 지식, 조각기법, 여러 도구의 사용법을 동원해 시신을 손질하고 일부를 냉동고와 섞고 실리카겔로 봉인하는 작업을 하나의 예술 행위로 포장했다. 진술에 따르면 민호를 완전히 잃는 대신 나만 아는 형태로 이방과 석고상 속에 간직한다면 이별도 소멸도 아닌 영원한 나만의 작품이 될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직접 벗겨낸 민호의 얼굴, 상체 일부를 주형으로 삼아 흉상을 제작했고 작품 내부에 실제 강민호 일부를 온전히 보존하는 데 집착했다. 이 모든 과정을 도피이자 마지막 연결의 확인,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자기 위안으로 설명했다. 추가 신문에서 이재원은 가족사의 불행, 폭력적 부친, 형제간 불화, 미술계의 냉대, 입시와 사회적 고립 등에 대해
길고 무거운 진술을 남겼다. 집에선 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고 사람들 역시 예술한다는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호밖에 없었죠. 경찰 심리분석팀은 극도의 결핍감과 애착 상실, 이별에 대한 통제 욕구, 불안정한 자아와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복합적으로 비극적 범죄를 촉진했다고 판단했다. 신문 막바지 이재원은 흐느끼며 내가 한 일은 모두 나만의 몫으로 남아야 한다. 민호와 내 이야기는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그의 자백과 증거 일치, 심리 분석 결과, 범행 과정 및 동기 등을 종합해 구속과 기소를 신속히 결정했다. 이 충격적 고백은 예술 사랑소에 집착이 교차하는 또 하나의 사회 비극으로 오랜 논란을 남기게 되었다. 종결. 법의 심판과 남겨진 여운 강민호 살해 및 시신, 훼손 은닉 사건의 실체가 만천에 드러난 이후 이재원은 곧바로 살인 사체 송해 및 증거인멸 등 중범죄 혐의로 긴급 구속되었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기소 절차를 진행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치열한 형사 재판이 이어졌다. 재판의 시작. 압도적 증거와 사회적 관심 공판 첫날, 법정 분위기는 침통함과 분노,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방청석에는 기자, 피해자 가족, 미술계 인사, 심리 전문가,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이 자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미술작품이라는 명목하에 석고상 내부에 은닉했다. 그 동기와 수법 모두 반인륜적이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중범죄라고 엄중히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이재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 해체와 정서적 학대, 주변의 오랜 따돌림으로 극심한 심리적 불안정을 겪었다. 범행 당시 역시 평상 상태가 아니었으며 장기간 누적된 정신적 외상, 충동적 분노에 밀려 비이성적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심리치료 전문가의 소견서도 제출되어 정신감정에 근거한 형량감경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여러 차례 심리와 증인신문, 피해자 가족 진술, 심리감정 및 현장 재현 영상 증거 등 공방 끝에 재판부는 이재원은 일시적 분노 및 관계적 집착에 따른 충동이 범행 동기이긴 하나 범행 준비의 치밀성과 시신 유기 과정에서 보인 조직적인 은폐, 이후 조사신문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아 통제 능력의 완전 상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를 예술적 형상으로 재창조한다며 유족의 존엄을 짓밟고 일반 사회의 상식과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시하며 조력자 없는 단독범죄, 계획 은폐성, 충격적 수법 등 중대성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재원에게 살인 및 사체 송해, 증거인멸죄로 무기징역, 종신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내적 고통과 결핍을 고려한다 해도 이 참혹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덧붙여졌다. 선고 이후 강민호의 가족은 아무리 무거운 형벌이라도 아들의 고통과 우리 가정의 상실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열했고, 미술계 언론 여론은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존엄이 파괴된 비극, 사랑 고립 집착이 맞물린 현대사회의 음침한 단면이라는 성찰을 남겼다. 형사 및 심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감정의 균열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병리적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로 분석했다. 사회적으로는 예술계 내 정신건강 지원, 가족 해체와 이별, 사회적 소외 문제에 대한 근본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단순한 범죄 행위뿐 아니라 특수한 심리, 가정환경, 사회적 구조 속 범죄의 뿌리를 함께 조명하며 법이 최후로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회에 다시 한번 묻는 순간이 되었다. 그리고 강민호와 이재원 두 청년의 파국적 비극은 예술, 심리,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 오래도록 씻기지 않는 충격과 질문을 남겼다.